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의 꿈이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5일 면리에 벽을 넘지 못하면서 119대 29의 큰 표차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네, 북한이 김정은의 딸 김주애에 대해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주애 우상화 작업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검찰이 송철호 전 시장, 황운하 의원 등을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인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전국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침팬지 사회에선 암컷이 1등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 또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의 꿈이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119대 29의 표차로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사우디아라비아로 결정이 됐습니다. 5일 머니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코리아 원팀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첫 소식 이채림 기자입니다.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 부산은 29표,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습니다. 리야드는 투표 참여국 3분의 2 이상의 표를 득표하며 결선 투표 없이 2030 엑스포 개최를 확정지었습니다. 개최지 발표의 순간 관계자들이 모여 결과를 지켜보던 이곳 프레스룸에는 부산의 한숨과 리야드의 환호가 교차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유치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연사로 나섰던 한덕수 총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182개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가졌었던 모든 외교적인 그러한 새로운 자산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위 자문단의 김희태 부산대 교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천문학적인 자금력과 이에 영향을 받은 개도국들의 몰표 등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천문학전 개발 차관과 원조 기금을 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의 도전은 계속된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2035년 엑스포 재도전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유치단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부산을 알렸습니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의 명장면들 이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갈매기의 꿈 영상으로 포문을 연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무대 위 갈매기 캐릭터와 부산의 영어 철자를 든 외국인 청년단이 한 명씩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피력합니다. Busan is full of amazing surprises, rich culture, and diverse experiences. Busan is ready! Thank you very much. 우리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5명이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나승현 홍보대사는 대전 엑스포를 계기로 미 항공우주국 연구원이 된 소년의 일화를 소개하며 꿈을 제시했습니다. Let me start by sharing a story about a boy named Park Ji-woo. Ji-woo's greatest passion was playing the violin, but everything changed when he went to the 93 Daejeon Expo and met an astronaut. 유치를 위해 50여 개국을 누빈 최태원 회장은 한국 기업들의 역할을 약속했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애를 강조했습니다. The World Expo 2030 Busan exactly aims to pave the way for the next generation. Busan is not just a destination. It's a strong starting point of a new journey into the future. 사우디아라비아가 내세운 발표 주자는 사우디 공주. Choose to partner and invest together to seize the collective opportunities for the future. Choose the young people, the dreamers, the innovators, the creators. Choose Riyadh. 비록 유치엔 실패했지만 대한민국과 부산의 꿈을 전 세계에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5일머니를 앞세운 이 사우디의 벽 높았고요. 부산 엑스포 유치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양호 인포스탁데일리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리가 대역전을 기대했습니다만 생각보다 표차는 컸어요. 패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점수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 지금 프랑스의 현지 언론들은요. 네네. 2차 투표 가서 한국이 95대 67로 이긴다는 예상까지 지금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프랑스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보면요. 역대 최다 득표입니다. 그리고 세 나라 이상이 경쟁했을 때 처음으로 2차 투표에 못 간 케이스가 지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뭐 5일머니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과연 뭐가 지금 우리가 준비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봐야 되고요. 네. 이 정도 표차면은요 압도적인 도시의 역량이 리야드가 훨씬 나아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네. 진짜 전국을 찌르는 부분들이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러면서 2035년도 예. 지금 엑스포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실패라는 거는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중도에 관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발판을 잘 다져야 될 그런 생각으로 보고요. 결국은 외교전에서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했다는데 늦게 출발한 점이 뭐냐면요. 지금 사우디는 네. 뭐 사우디와 그다음에 아세안 걸프 회의,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정상 회의 등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네트워크를 이번에 잘 활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들을 다지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사우디의 승리 비결 역시 5일머니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로마 시장이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모든 걸 결정한다면 세계의 모든 행사가 지금 화석연료 팔아 많은 이익을 내는 아주 자은 지역에서만 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푸념 섞인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얘기하면 다른 표를 찍은 나라에 대해서 참 외교적 결례거든요. 예. 돈 받고 찍은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5일머니가 많은 것도 그 나라의 장점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역량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지금 필요하고요. 예. 사실 지금 뭐 객관적 역량보다는 지금 세계가 지금 전쟁이다, 뭐 인플레다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이유에 휘둘렸던 것은 뭐 맞는 이유지만 예. 너무 우리가 5일머니에 대한 그런 어떤 방점을 두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인상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세계 중추국가 주축도래라는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 GPS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자 우리가 진짜 한국전쟁이란 폐허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는 세계에 없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의 유일한 나라고요. 지금 세계 10대 국가에 보면은 예. 과거에 식민지라든가 침략의 역사가 없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도전은 계속돼야 될 부분들이 예. 분명히 있고요. 예. 앞으로 같이 손잡고 가는 그런 이런 모습들을 보일 네. 때 2035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이 김정은의 딸 김주에 대해서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란 이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주의 우상화 작업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매체가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 위성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간부 강연회에서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신형 ICBM 시험 발사 당시 김정은의 손을 잡고 있는 김주애의 모습을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시키며 사랑하는 자제분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후에도 존경하는 자제분같이 자제분으로 호칭해왔습니다.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오. 북한이 4대 세습을 염두에 두고 김주애 우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선의 샛별은 북한이 김일성의 초기 혁명 활동을 선전하며 썼던 표현으로 김정은도 어린 시절 샛별 장군으로 불렸습니다. 태용 의원은 SNS를 통해 북한 지도부 최고위층에서 김정은의 딸을 후계자로 임명하는 내부 절차를 끝냈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의 후계 구도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져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형을 구형을 받았었는데 오늘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결과에 따라서 전국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먼저 송무빈 기자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은 최후 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사 청탁 전혀 없으셨던 거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리죠. 네, 없었습니다. 청탁도 없었고 하명도 없었고 검찰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재판은 넘겨진 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약 9개월 앞둔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황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첩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이 사건이 청와대 등과 공모로 공권력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유례없는 관권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5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돼 총선 출마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또 선고 결과에 따라 의혹이 문재인 청와대 윗선으로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송철호 후보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이 여부입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은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대표 동생과 비서실장 등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2019년 3월 이들은 무혐의 처분됐지만 김 대표는 낙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쟁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김 대표 수사를 청탁하고 청와대가 이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보고 2020년 1월 송 시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역대 최악의 선거범죄 사건입니다. 배후 몸통은 차츰 밝혀질 것이고 반드시 밝혀내서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수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및 그 형제들의 아주 중대한 토착비리, 중대한 부패비리 혐의에 명백한 수사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송 전 시장은 선거 전 황 의원을 2차례 만났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찰 수사 움직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나서 한번 만나서 인사를 하고. 검찰은 또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에 유리한 공약을 만드는데도 개입을 했다고 보고 수사를 펼쳤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 사건 오늘 1심 판단을 받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관련 내용 윤기찬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검찰 이번 사건을 이 공권력을 악용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유례없는 관권 선거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본 건지 그 근거가 뭔지를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윤 변호사님.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많이들 잊어먹으셨을 텐데 예. 이게 송철호 씨라고 울산시장 선거에 이제 당선된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송철호 씨가 누구냐면 대통령의 30년직이라고 일컬어진 분이에요. 네. 이분이 선거에 거의 7차례가 나왔는데 다 떨어지셨거든요. 그래서 네. 대통령 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송철호 씨가 당선되는 것이 뭐 꿈이다, 소원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쭉 벌어졌던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당선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 그 지역이 공천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약들이 입안이 돼야 되는 것인데 공천 과정에서 특정인을 이제 배제했다는 이런 움직임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김기현 현 대표가 유력한 후보였어요. 시장이었고. 네. 이분에 대한 청탁 수사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약 부분인데 이 공약이 청와대 전 부처가 달려들어서 공약 실현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뭐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쟁점인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걸렸죠, 1심까지. 그러니까요. 3년 10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예. 네. 결국 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을 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핵심 쟁점 자체가 그 조직적으로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청와대가 다 이제 개입을 했는지 그게 주요 쟁점으로서 아마 법원에서는 진짜 개입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송철호 이제 울산시장 같은 경우 실제로 본인의 어떤 세례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서 정말 청와대의 어떠한 지휘 라인에게 내가 이거 경찰에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이러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서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해서 김기현 현 대표에 대해서 문제점, 전 울산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이 문제 제기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된 기소를 하지 않자 윗선으로 청와대 윗선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이거를 이제 상대방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게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울산시장 선거 준비에 있어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해서 수사를 청탁을 했는지 그게 실제로 청와대에 보고가 돼서 청와대가 이제 울산지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결국 핵심 쟁점으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민정수석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비리 첩보 등을 수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첩보가 올라가서 민정수석실에서 그 당시 황운하 경찰청장을 통해서 이렇게 수사가 시작된 건데 황운하 경찰 당시 울산청장의 경우에는 사실 총경이었거든요. 근데 직전에 직급정년이 있습니다. 계급정년이 있는데 계급정년 거의 마지막 해에 경무관은 승진안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사를 맡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다 짜여진 각본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영장을 독려하는 그런 행위를 민정수석실에서 하죠. 울산지검에.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볼 때 과연 송철호 씨가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했을 것인가. 그리고 다 업무 범위를 넘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죄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유례 없는 이 관건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징역 6년, 또 황운하 의원 징역 5년을 구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황 의원 의원직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피선거권은 박탈이 되는데요. 이건 최종 확정이 됐을 경우에 박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게 다 이게 3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최종 심의일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1심입니다. 1심. 1심이죠. 이 1심 진행 중에 이미 송철호 씨는 다 임기를 마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운하 씨에 대한 이제 피선거권 제한 여부인데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확정돼야지만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임기는 뭐 다 채운다고 봐야겠네요. 문제는 이제 재공천 여부죠. 공천 여부. 1심에서 만약에 선고가 나게 되면 2심이 진행되고 3심이 진행되겠지만 어쨌든 공천받는 데 있어서 향후에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게 되면 또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공천을 과연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이것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징역 6년, 징역 5년이란 중형 구형을 했습니다. 전수인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선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뭐 일부의 유죄가 되거나 무죄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게 지금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좀 정말 영화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 대법원까지 가면은 영화로 시나리오로 제작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 왜냐하면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얼마나 뭐 영향력이 그렇게 대단하고 선거에 나가본 적도 없는 당선된 적도 없는 사람이 청와대라든가 이제 관계 기관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상대 정적까지 제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출마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의 영향력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과대 포장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징역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면은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기가 이제 보장이 되는 측면, 여기는 재공천 여부가 이제 핵심 여부로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검찰의 구형을 그렇게 했다 해도 재판부에서 구체적인 바로 증거가 있는지 지금 진술만 있거든요. 증거가 확보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진술의 이제 신빙성이 얼마나 이제 재판부에서 인정되는지 여부, 그 모든 것들이 고려돼서 이제 판단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유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수희 변호사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1심이 나오는데 지금 3년 10개월 지금 걸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임기는 다 채우고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독 정치권 인사,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전 정부 하에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지연이 돼 왔어요. 물론 피고인이 15명인가 15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많기 때문에 증인신문 등의 절차 진행이 뭐 많았던 것은 인정합니다만은 3년 10개월, 특히나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시다시피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3년을 넘게 진행돼서 결국 송철호 전 시장이 임기를 마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심리가 있어 왔냐. 특히나 이번 전 정부에서 이런 유형의 사건 진행이 많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게 늦게도 진행됐지만 늦게 진행된 마당에 실체적 진실관계는 정확히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이런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따라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인데 저는 이게 무죄 나오긴 굉장히 어렵고요. 15명의 피고인 중에 어느 분이 무죄가 일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무죄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진행된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심까지가 3년 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뭐 무죄 나올 가능성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핵심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향후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나요? 향후 재판은 이제 결국엔 검찰이 지금 구형을 굉장히 세게 때렸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이런 기소에 대해서 과연 수사의 정당성이 있느냐, 이제 황운하 의원이나 관계자들이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검경의 수사권 분리라든가 검찰의 이제 과도한 권력 집중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인데 이런 나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게 바로 황운하 의원의 입장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무죄가 나와버리면 검찰의 수사를 했던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정당성 훼손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무죄가 아니더라도 일부 유죄가 나올 경우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조국 전 장관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의혹의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유죄가 일부 나올 경우에 이들에 대한 수사도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제 공범이 일부 기소가 될 경우에는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한 공소 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물론 이제 그 기소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소장 그 판결문에 저들의 행위 분담이 명확하게 적시가 된다 그러면 저것은 또 기소를 안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편파적인 거라서 그런 이제 판결문에 저분들에 대한 그 가담 행위에 대한 적시 여부 이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무죄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이 달리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검찰 수사 문재인 청와대 윗선을 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결국에는 그 청와대 핵심 라인의 개입 여부겠죠.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해하는 거는 알겠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던가 아니면 조국 민정수석이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선 그 둘이 굉장히 핵심이잖아요. 그 핵심이 기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기소가 됐다. 특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전직 이제 경찰청장으로서 검역 수사권을 분리시키려고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파적 검찰의 기소가 왜 그러면 청와대 윗선도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면 조국이라든가 임종석도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소를 안 하면서 왜 황운하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기소를 하는 걸까? 그래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과 연관을 시키려면은 이러한 편파적 기소로 그 연관되는 것들이 좀 그 의문점을 자아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글쎄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의 후폭풍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근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저게 문제예요. 사실은 다 수사해서 기소를 다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송철호 씨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거 빼놓고 임종석하고는 거의 일면식이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송병기 경제부시장이란 울산 경제부시장 했던 분도 그 청와대 분들하고 전혀 일면식이 없던 분이에요. 뭐 일면식에 있었겠지만 친분이 없었던 분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부터 민정수석실부터 다 동원돼가지고 저렇게 엮이냐 이 말이죠. 저 부분은 글쎄 맨 윗분의 어떤
글쎄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현 절차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법적인 차원에서는 그의 파장이 결국 또 다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알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 사건 1심 판결 오늘 있습니다. 네. 2심 선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신도시 계획 시작부터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로 계획됐던 지구 지정이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4만 6천 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김포 한강 2 콤팩트시티 부지입니다. 731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4만 6천 가구가 공급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신규 택지 사업입니다. 도시가 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지 않을까.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5년에 지구계획 승인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부지 곳곳에는 지구 지정 소식 대신 민간 단체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현수막만 걸려 있습니다. 김포 한강 2지구의 지구 지정은 내년 상반기로, 지구계획 승인은 2026년 상반기로 미뤄진 겁니다. 신규 택지 조성 절차의 첫 단계부터 미뤄지는 만큼 2027년으로 계획된 공급 일정도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에 앞서 농지를 두고 농식품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가 늦어졌다며 공급 계획은 최대한 맞추겠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침팬지 사회에선 암컷이 1등이 되지 않는다며 김건희 여사를 또 폄하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최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북콘서트에서 조 전 장관이 유시민 작가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를 침팬지 집단에 비유합니다. 윤핵관이라는 그 그룹이 또 쫓겨나지 않습니까 지금? 특정 시기에 이용을 하고 버리고 이용하고 버리고 이걸 수시로 하는 게 침팬지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맞장구를 치며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을 거론합니다. 윤핵관들 보면은 그 유인원 비스름하게 생긴 사람들 이렇게 자꾸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천천히 의미를 생각해보라며 김건희 여사를 암컷에 비유한 듯한 발언을 합니다.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 최 전 의원 발언에 객석에선 박수도 나왔습니다. 최 전 의원은 다음 날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동물농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딴 막말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총선 공천 배제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막말의 맏형격인 이재명 대표가 징계는커녕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질 것을 알기에 전혀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동조한 민영배, 김용민 의원에게도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사당화를 지적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전 대표가 비명계 구심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 싱크탱크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여당은 강성 지지자와 결별했는데 야당은 참담하다며 강성 지지자들을 묵인하는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습니다. 또 도덕 감수성이 무뎌지고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진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거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사당화 지적에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고 신당 창당을 묻는 질문엔 여러 모색을 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발언 관련해서 입장 없으신 걸까요? 하지만 친명계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반성문을 써야 할 뿐이 자기 책임은 망각한 채 당을 흔든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암컷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이 최강욱 전 의원, 조국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서도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여성 비하 발언 나온 이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북콘서트가 있었는데 최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한 겁니다.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시민 선배님이 그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침팬지에서 진화한 영장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이게 침팬지가 하는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침팬지를 보면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윤핵관이라는 그 그룹이 또 쫓겨나지 않습니까 지금? 특정 시기에 이용을 하고 버리고 이용하고 버리고 이걸 수시로 하는 게 침팬지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윤핵관들 보면은 그 유인원 비스름하게 생긴 사람들 이렇게 자꾸 나오고 그러잖아요. 참 신기해. 그런 거 보면 자연에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죠? 자, 지금 함께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가 18일이었습니다. 근데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 19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강욱 전 의원 이틀 연속 이 암컷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발성 실수다, 뭐 돌출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 최 전 의원 인식 속에서 있는 것들이 그대로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발언 중에 상황에 따라서 실언하거나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거는 아직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본인의 의도된 발언이고 본인의 신념이라고 일컬어져요. 그러니까 저기서 암컷 얘기를 하면서 또 암컷이 1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침팬지 사이.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 여성을 정말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이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여성 CEO가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여성 장관까지 나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성 대학교 총장도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가진 분이, 글쎄요, 저는 신기합니다. 공개 발언을 저렇게 하실 수 있는지. 저런 발언은 사적인 모임에서 취중 발언으로도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것을 저렇게 그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신기할 따름이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 뭐 침팬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 특정 침팬지 얘기가 아니잖아요. 침팬지라는 건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그 어떤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침팬지 사회도 권력 투쟁이 있다. 일반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권력 투쟁이 만약에 진화해가지고 현 인간 사회에 잠재적으로 있다고 치면 이게 특정인의 유전자에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인류의 전반적인 특성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특정인에 대해서는 저렇게 비난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뭐 글쎄 제가 뭐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그 인류의 저서도 비난 내지 저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간의 DNA도 비난하는 거고, 여성의 역할 자체를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비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최 전 의원의 발언에 화면도 보셨습니다만 조 전 장관은 좀 이렇게 웃는 장면도 있었죠. 그래서 앞서 이제 민영배 의원과 김용민 의원 이제 문제 발언 당시에도 이제 동조했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지금 뭐 얘기하는 침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료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유시민 장관이 뭐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 사회에 빗대어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팬지 사회에서의 어떤 권력 투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간으로 쳤을 때 그걸 이제 이렇게 뭐 은유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항상 이렇게 비유를 하거나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게 TPO가 맞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TPO가 이게 정확하지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떠한 인용해서 가져올 때 표현하는 방법, 이 솔직히 암컷이라는 내용은 또 그 예를 들어서 그 유시민 장관 발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가져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 이게 좀 오인이 있었던 것 같고, 어찌됐건 좀 저는 최강욱 의원 본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 표명이라든지 사과의 표명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럼 지금 안 그래 옆에 분들이 또 계속 여기 동조를 한다든지 옹호를 하다가 또 다른 뭐 사퇴를 한다든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최강욱 의원 본인이 저는 일단 표현을 잘못한 것이다. 의도를 차치하고서라도, 아니 그러니까
항상 저는 역지사지 해보라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가족들이 특히 뭐 배우자, 혹시 딸이 있으면 딸,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다른 분께서 저런 콘서트 같은 데 대해서 안 것이라는 발언을 지칭을 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본인이 그걸 수용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설 위원장, 민주당 위원이면서도 젊은 정치인의 발언이었습니다. 한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논란이 된 이 발언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과가 없어요. 유튜브에 출연해서 내가 그렇게 빌런이냐 이렇게 뭐 억울한 듯한 이제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당원권 정지 징계 이 정도 가지고 반성이 전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저 태도, 사과도 안 하는 이 태도. 저는 저분이 어쨌든 유시민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을 뒤따라간다라고 보는 것이요. 이분은 어차피 이제 2년간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행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4년간은 변호사 활동도 하지 못해요. 자격이 정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방법뿐이 없어요. 뭐 책을 출간한다든가 강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활동에 도움을 받으려는 저는 상당히 의식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의식적인 활동에 유탄은 누가 받냐면 민주당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컬럼 같은 걸 보더라도 민주당스럽다라는 말 하에 최강욱 전 의원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민주당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분들, 그다음 민주당을 통해서 뭔가 소신을 피려고 하는 분들, 민주당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들한테 다 유탄이 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저런 글쎄 뭐 본인의 심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추측이 맞다 그러면 본인의 저런 사소한 활동 때문에 큰 분들이 다 유탄을 받기 때문에 저 부분은 본인이 사과하고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사과하고 자중한 것뿐 아니라 주변에서 지금 막말 논란들이 많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잖아요. 글쎄 이제 당에서 뭐 공천 심사에서 그거를 좀 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튀어나오는 이유 여기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천 시즌이 이제 곧 있으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신 분들 대부분 지역구를 보십시오. 당내 경선이 치열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거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 반응, 이 막말 이후에 그 의원들 단체 톡 방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전재수 의원 말씀이 정말 맞다고 보여요. 아니 그런 험지, 부산이라든지 어찌 보면 민주당이 외연을 넓혀야 되는 곳에 계신 분들은 정말 골목골목을 돌면서 정말 점수를 벌어놓으면 이런 말 한마디로 그냥 싸그리 다 깎아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험지에 가서, 그러니까 험지란 말을 저는 쓰기 싫어요. 어려운 곳에 가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 정말 뭐 대구, 경북, 그다음 부산, 경남에 뛰시는 민주당 후보자들이라든지 현역 의원들은 정말 이런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치열하더라도 해야 할 말과 해야 하지 않을 말이 있습니다. 물론 강성 지지층에 기대어서 본인이 어떤 공천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은 본인의 발언 자체가 이 외부에 알려졌었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지,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곳에 뛰고 있으신 분들에게 얼마나 힘을 빠지게 하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저런 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돼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 지역구에서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정당 자체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비례표를 얻는 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게 만약에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또 여러 정당이 합심해가지고 강성 지지층들을 모아서 갖다 붙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도 이 막말을 막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 선거제 관련해서는 이제 당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잠시 후에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또 이 팬덤 정치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향후 행보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은 참담합니다.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내년 4월 총선거가 위기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낮은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성정상 저 정도는 굉장히 세다 이런 발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 대표의 리더십과 이 사법 리스크 강성 지지자들 논란까지 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건데 글쎄 본격적으로 이 비명계 90년 역할하게 나설지 당내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낙연 대표를 대선 때 도우셨던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낙연 대표가 뭔가 역할을 당내에서 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신당을 추진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민주당에 남아있을 분이신지 아니면 이 당의 대표를 따라서 가실 분인지 여기에 따라 나눠질 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건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서 어찌 보면 공천 시즌이 돼서 저는 조금 더 재편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낙연 대표의 저러한 말씀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어떤 민주당의 주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요 없는 공급이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어떠한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가 당 밖에서 어떤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력이 과연 예전처럼 살아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많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저는 이낙연 대표의 어떠한 그 신당 추진이라든지 어떠한 정치적인 행보가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당내에서도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상황을 좀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낙연 전 대표 당내 민주화가 질식하고 있다. 이런 표현 썼어요. 또 여러 갈래 길을 모색하겠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도 시사한 듯한 발언입니다. 여기에 서른 의원 이낙연 전 대표 한국 정치사 이름값을 할 만한 상황이 올 거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창당 수순으로 갈지 아니면 뭐 공천 학살이 벌어지면 움직일지. 글쎄요.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떤 상황으로 갈까요? 상대당이긴 하죠. 공천 학살이 벌어지면 움직임이 좀 늦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6월 달에 귀국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은 여러 가지 했는데 이 민주당의 상식, 민주당의 수준이 아니고 국민적 수준에서 도덕성 회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다음에 7월 달에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만찬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완곡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논했거든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아마 탈당, 창당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호남 기반의 정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전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DJ가 탈당을 하고 95년도에 창당을 했잖아요. 새정치국민회의라는 걸 창당합니다. 그렇죠. 그 뒤에 창당해가지고 뭐 90몇 석을 얻은 뒤에 DJ 변합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세요. 저는 그런 모델을 아마 좀 눈여겨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현재에서 같이 총선을 치르는 것은 이것은 제로섬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나눠져서 총선을 치르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부 또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합칠지 여부 또는 합치는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취지의 길을 이미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이런 이낙연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서 친명계 인사적 김남국 전 의원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반성문을 써야 할 사람이 당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렇다면 아까 어떤 결과가 이어지고 또 상황이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당내에서 지금 그 분위기가 격화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친명계에서는 뭐 가히 유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 김남국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는 것은 자중하셔야 된다. 민주당이 아니시잖아요. 그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당 밖에 계신 분이 굳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계실까? 지적도 적합한 사람이 지적을 했을 때 그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께서는 굳이 이 당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당내 문제, 민주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언급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탈당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윤 위원장 잠깐 언급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최근 그 당 지도부가요 권리당원 표 비중을 확대하게 되면서 사당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 상황에 이탄희 의원 연동제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지역구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어떤 결과를 낼지 아까 그 연동 비례제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병립형으로 갈 것 같아요. 비례 가려고? 그 비례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본인의 그 당내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90점이 흔들린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각기 색깔이 다른 분들이 탈당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정당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렵게 엉켜지고 있는 이런 당의 세력들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탄희 의원의 경우에는 저는 진정성이 약간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불출마 선언했는데 저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예 정치를 접는다는 의미인지 옛날에 표창원 의원이 이탄희 의원한테 넘겨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뭐 좀 더 큰 정치를 얘기하는 건지 아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들 얘기하는 것은 진정성은 있지만 한국 정치사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병리평으로 돌아가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짧게 여쭤볼게요. 이현욱 의원,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나설 수 있다 이 전망도 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이유는 이제 도망가서 비례로 간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설마 이재명 대표가 그러시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비례대표로 가셔서 뭐 전국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저는 개항 출마 그러니까 그 개항을 출마 자체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최전방에서 싸우거나 어떤 대표로서 장수가 어떤 적진에 갈 때 어떤 최전방에서 선봉에 서는 것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원희룡 의원이 와도 그렇죠. 그러니까 원희룡 의원은 안 오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그나마 개항을 주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어떤 명분 하에서는 개항을을 출마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 비례대표까지 가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용환 혁신위원장 이 실언 논란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혁신위의 용태론 압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유상범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뭐 용태론, 희생론 내밀고 받아라 말아라 최후 통첩하는 거 일종의 월권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 현 상황에서는 월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위는 비대위가 아닙니다. 지금 최고위의 판단 자체를 혁신위의 제안을 가지고 완전히 구속하겠다고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론전. 정권을 준다고 했지. 예. 그것이 혁신위의 의결이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강요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저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혁신위의 사실 권한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혁신의 내용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그냥 정하기 나름인데 월권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혁신위에서 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서 만약에 그 혁신위가 어떤 안을 냈는데 그 안에 희생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근데 희생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비난한다 그러면 그건 월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자충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혁신위원회는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안을 정해서 최고위에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최고의 판단에 대해서 또 국민적 판단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도 그만큼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거기에 얽매이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전에 다른 당의 혁신위를 떠나서 혁신위원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혁신위원회 안을 얼마만큼 지도부가 받느냐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따르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월권이냐 아니냐의 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렇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혁신위의 이제 동력이 떨어지다 당 주류가 본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긴 한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 유상범 의원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시기적으로도 그러니까 내용도. 전권에 어떻게 월권이 있을 수가 있느냐. 정권이라는 건 권한을 전부 다 준다는 건데 거기를 넘어서는 권한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 수가 있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 어찌 보면 김기현 대표가 정권을 다 준다 했는데 오히려 본인에 대한 퇴진론을 얘기하니까 저항하는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혁신위의 어떤 희생이라는 테마의 안건을 수용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찌 보면 만약에 인현 위원장의 어떤 이 말이 먹히지 않는다, 혁신위의 안건이 먹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용산에서의 어떤 그 뭐 의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요 내년 총선까지 이제 김기현 2기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지를 두고도 좀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죠. 일각에서 한동훈 장관이 등판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어떤 방안이 지금 유력한 상황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김기현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본인 봅니다. 선택이 중요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선택이 독립 변수. 물론 독립 변수는 국민의 어떤 의견이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부인데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이 대표직을 그만두겠다. 그 새로운 얼굴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조금 더 당에 이익이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비대위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만약에 불출마를 하면서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내가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면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선대위라는 비대위가 또 뜨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더라도 그 이후에 선대위나 공관위가 뜬다 하더라도 그 선대위나 공관위는 사실상의 비대위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 정도 생각은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혁신위의 용태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인은 본인뿐이 없어요. 주변에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강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게 만약에 문제화되게 되면 공관위에서 뭐 현역 의원 20% 컷오프 이런 데에서 잡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상당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고 본인은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 계획을 지금 실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정치 공간 차원에서 보면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뭐 신당들에 힘 실리거나 또 의원들이 동요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계획을 지금 아마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총선에서 가장 당이 많은 의석수를 얻을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컷오프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뭐 20도 있고 뭐 35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컷오프 된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 이렇게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현실적으로 선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역 의원이 필요하거든요. 지역 의원이라든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서로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는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지난주 월요일 백악관 마당에 커다란 나무 하나가 도착했는데요. 올해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장식과 트리가 공개됐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나와 맞이하는 이 나무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전나무인데요. 매년 크리스마스에는 영부인이 직접 나서 하나의 주제로 백악관 전체를 장식합니다. 올해는 동화 속 마을같이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로 열차가 지납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연휴 기간 동안 백악관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동심을 찾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마다 주제를 정해서 장식을 한다니 매년 바뀌는 장식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백악관의 블루룸에 전시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백악관의 공식 트리로 보는데요. 지난 백악관 트리의 장식들을 찾아봤습니다. 부시 대통령 내외가 트리 아래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트리는 리본을 두르거나 액자 장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엔 화려한 장식이 있었는데요.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 장식에 독특한 취향을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니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추위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북부와 경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이 영하 3.8도, 춘천 영하 5.7도, 제천 영하 4.3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이 3도, 대전 6도, 대구 7도에 머물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양은 1mm의 비나 1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열흘 넘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이번 주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